아까 하려고 했던 건 유정척사파의 반발이라고는 978페이지 작은 소제목이에요. 유정척사파도 가로쳐놓고 내가 맨드빌, 버클리 등 그랬는데, 그래서 맨드빌은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영국의 귀한 철학자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세타이어, 풍자적인 그런 글을 쓴 사람이고, 버클리는 신학자로서 엄청나게 원칙적인 기독교주의자예요. 그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셰프스베리의 도덕 철학이 유교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게 막 기독교적인 반발을 하는 거고, 이 맨드빌은 나중에 벤덤이나 밀, J.S. 밀 같은 공리주의의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구자. 그런 공리주의 요소는 칸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은 또 데이비드 휴머도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 감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나 아름다움이나 도덕이 결국은 다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여기저기서 막 비쳐요. 근데 이 숨겨진 공리주의의 생모라면 데이비드 휴머, 이건 아주 노골적인 이제 아버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정신혼란자나 신념이 약한 사람, 도덕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이나 신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도 필요 없고, 도둑놈 덕택으로 경찰이 먹고 사는 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덕택에 신부나 목사가 먹고 사는 거고, 다 이익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이익 때문에 그들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도덕적인 자도 동시에 도덕 자체도 그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맹자가 아주 호되게 비판을 했던 그 내용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령 큰 홍수가 나거나 큰 화재가 나면 그 화재가 난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이익을 보잖아요. 결국은 건축업자는 그러한 불행을 먹고 사는, 불행 덕택에 생계 돈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다. 결국 모든 행위가 다 그런 식으로 이익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익으로 환원되는데 그게 뭐 도덕이라고 예의가 있을 소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아주 그 당시 도덕 철학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날처럼 클리어하게 공자의 권위가 서양 사람에게 먹히거나 그걸 암암리에 받아들여서 그런 도덕 철학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뭐 대단히 난공불락의 이론이었어요. 네? 난공불락의 이론이었다. 그때 우리나라에 가령 뭐 태풍이 닥치면 가호가 얼마만큼이 불타고, 이번에 울진 삼척지구에서 엄청나게 산불이 났으면 산불을 끄는데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나중에 식목 오는데 일자리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불행도 하나도 이익을 생각할 때는 손해난 것이 아니다. 불행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 막 산불 많이 나고 그냥 물난리 막 나고 그냥 그래야 돼? 가은이. 뭔가 이 사고를 반박할 길이 있어? 맨드벨의 사고고, 그런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공자, 맹자의 도덕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 셰프스베리가 하니까 셰프스베리를 아주 비아냥거려요. 똑같이. 뭐가 틀리는 거야, 이 맨드벨의 사고에? 가은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응?
안 들려. 조그마하게 말해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익을 반영시키는 건 스포츠들이 사는 잘못됐다. 도덕은 이익과 무관한 것이고 이익을 초월한 것이라는 건 공자의 경우나 셰프스베르나 마찬가지지. 그 점에서 도덕 부분을 이 사람이 이익으로 환하는 건 잘못됐다고 치고, 아까 물난리나 산불이 자꾸 나야 건설업이 흥하고 막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경제 논리는 어떻게 반박해? 이 사람의 경제 논리는. 이 도덕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물난리가 나면은 그로 인한 파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를 예방하는 것으로. 왜 예방을 하냐고 바보같이. 이 사람 논리대로 뭐 예방을 안 해요. 건설업이 흥하고, 그래서 건설업이 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막 그럴 텐데. 이때 이 시대의 경제학적 사고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주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에 있어가지고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만약에 물난리가 났으면 많은 물자가 들어가고 인력이 거리에 투입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건설업자가 하나는 이익 볼지 몰라도 많은 그 노동력이나 재산이 거기 소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모되지 않았다라면 다른 기회에다가 좋은 기회에 써서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더 높이는 데 투입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런 물난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궤변이 가능했던 거야. 경제학적 궤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궤변이 박정희가 경제발전 시켜줬다고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박정희가 아닌 민주적인 그런 장면이나 뭐 윤보선이 서로 엄청나게 갈등을 하더라도 민주적인 그 정치인들 아니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때 여기 남산에 끌려가서 맞아 죽거나 그런 깡패 소탕한다고 사람들 잡아다가 군대에서 벌 주고 그런 삼천교육대 같은 건 짓거리를 안 하고, 실미도 같은 일 안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경제발전의 그 정도를 보면 이승만 때 경제발전이 매년 7.8% 정도 벌어졌어요. 고도성장이지. 박정희 때 9% 정도 벌어졌어요. 그러면 한 1.2% 성장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희생을 해버리는 거죠. 산불 나고 태풍 나는 것만큼 많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거 회복할 수 없어요, 그건. 예? 한번 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박정희 덕택에 경제 발전을 했다? 저절로 전후 복구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로는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1953년 7월 달에 서명으로 휴전은 되지만 이미 1년 반 전부터 전쟁은 끝났어요. 휴전선에서는 막 싸우고 있었지, 남한 전체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이나 대도시 사람들만 굶주리고 힘들었지, 농촌 부분에서는 이미 쌀이나 보리가 많이 타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굶기가 싹 해소돼요. 서울 사람들이 배낭 메고 농촌으로 이제 고구마든 쌀이든 짊어지고 오려고 그 사러 나가는 거에 그때는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도시로 이제 쌀 팔아 먹어야 되니까 도시로 쌀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제 농촌 사람들 배불리 먹은 뒤에 남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경제 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다 파괴된 상태에서 성장하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조금만 해도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7, 8%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야. 이승만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19 혁명 때는 또 혁명원이라고 사람들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별일 못했죠. 또 박정희 61년에 군사 쿠데타 해갖고 또 경제성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그냥 놔두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후 복구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적이니 뭐니 쓸 것도 없어요. 뭐 한강의 기적이니 나인강의 기적이니 이따위 소리 쓸 필요도 없다고. 독일도 전쟁 상태에서 복구되는데 빠른 속도로 복구된 거예요.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박정희 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마 전쟁 끝나고 회복 속도가 더 가속화돼서 빨라졌기 때문에 박정희 아니었으면 10에서 12% 정도 지금 중국처럼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덕택에 9%, 8%, 9% 성장한 게 아니고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장한 거예요. 박정희 때문에 오히려 11%, 12% 중국이 성장하듯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기회비용이 거기서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박정희 때문에. 에? 정신병자들만이 박정희가 경제발전 시켜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제가 경제발전 시켜준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한 것이죠. 만약에 식민지 시대에 발전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덕택이 아니라 불구하고 발전한 것이듯이 박정희 덕택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예? 그한테 뜯기고 재벌들은 그냥 공식적인 세금으로 뜯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등쳐갔죠. 다. MBC도 뺏어가 버리고 국제신문도 뺏어가 버리고 그냥 친일파 돈 있으면 그냥 친일파들 등쳐서 박정희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총 맞아 죽지 않았으면 감옥 간다고. 그 딸처럼. 죽어버렸으니까 추적을 아는 거지.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다 그렇게 해서 감옥 갔다 왔죠. 엄청난 막 하나는 노태우는 5천억, 전두환은 1조 조 단위로 먹어가지고 결국은 다 괴어내지 않고 지금 사라졌는데 기회비용 개념이 없어갖고 이런 궤변을 떨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그 수준에서 박정희를 바라보는 찬양가 부르는 자들은 그 수준에서 울고 있는 거야. 맨드빌 수준에서.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중국의 성장 속도만큼 성장했을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서 8, 9%로 떨어졌지. 그 이전에는 거의 12%, 뭐 14%까지 성장했어요. 그 90년대 막 이런 때에는. 전쟁은 엄청나게 일본군 오고 해서 파괴되어 있는데 그때 건설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회주의 한다고 그냥 모택동이가 말이야 난리를 쳐놔가지고 전쟁 복구를 못한 거야. 뭐 인민공사원이 뭐니 막 몰고 다녀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하방하고 기술자하고 교수들 뭐 이렇게 의사들 전부 하방시켜가지고 농촌에서 농업노동을 해갖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 뭐가 돌아가는 게 있겠어요? 그냥 기술자가 다 공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시골 가서 땅 파고 있는데. 그러다가 모택동이 죽고 나서 다시 등속평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시장 경제와 개방, 대외 개방을 하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막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전쟁 치렀으니까 어차피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추세에 있었던 거예요. 거의 전후 복구는 한 20년 걸리니까 1953년에 전쟁은 끝났으니까 더하면 1973년까지는 74년에 무슨 뭐 유신인가 뭔가 하고 막 그러죠. 엄청나게 발전을 폭발적으로 계속 20년간 하게 돼 있었다. 만약에 박정희 아니었으면 그 성장률은 더 높았을 것이다. 또 그만큼 한국 사람의 백성들의 실력은 뭐 중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중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도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 정책을 잘했어요. 죽을 썼지. 근데도 계속 한국 경제는 발전했잖아요. 문재인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건데 문재인 덕택이라고 말하면 그 오늘날 누구나 또라이라고 생각하겠죠. 크게 역사를 놓고 보면 박정희를 그렇게 말하면 그 또라이인 거예요. 이 맨드빌이 궤변 가듯이. 예?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어요.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허치슨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셰프스베리를 계속 옹호해요. 그러면서
시비 감각이란 말 있죠. sense of right or wrong이라는 말을 아주 moral sense라는 말을 딱 한 번 써요. 이 셰프스베리가 그걸 딱 낚아채서 moral sense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론화하는 사람이 허치슨이에요. 그리고 허치슨으로부터 데이비드 휴엄과 아담 스미스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인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는 동시에 도덕 철학자고 동시에 미학자였다. 물론 다 그렇게 옳은 미학자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간에 셰프스베리도 그 정도 알면 건너뛰어도 되고 더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은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중국과 공자를 정당화하는 사람으로 지금 셰프스베리만 하더라도 공자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공자의 철학을 아주 철저히 대변을 했어요. 이 유럽 한복판에서. 근데 이제 트랭커드와 고든, 틴들 이런 데 이르면 아예 이제 공자님을 노골적으로 언급 안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네? 자, 읽어봐. 992페이지 제4절입니다. 제4절 트랭커드 고든과 틴틀의 유교적 틴들의 유교적 이신론 4-1 영국 이신론과 공자 숭배의 절정 이신론은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에 관련해서는 신을 믿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주장들은 안 믿는 거고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관점에서 다 그 채로 쳐가지고 그런 통과한 것만 믿는 주의자들을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런다. 자. 예수보다 위대한 공자 트랭커드와 고든 예수 신앙을 능가하는 공자 숭배 셰프츠베리와 허치슨은 스콜라 철학과 기독교의 도덕 철학을 허물고 기독교의 도덕적 만행을 탄핵하면서도 공자나 중국에 대한 언급을 절대 삼갔다. 하지만 이후 일군의 실천적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기독교를 경멸하면서 공공연히 공자를 예수보다 더 높이 흠모하듯이 숭배하고 영국과 유럽을 중국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영국에서 공자는 철학적 이신론을 강화하고 탈기독교화와 세속화를 촉진했다. 종교 문제와 이신론 논쟁으로 들끓던 18세기 초 영국에서 공자 철학은 앞서 시사했듯이 유럽과 영국을 짓누르는 철학적 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딱 맞아떨어지는 도덕 정치 철학이었다. 유럽과 영국에서 공자 찬양과 공자 숭배의 흐름은 이신론자 에드워드 허버트, 드라이든 등의 이신론적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한 배경이었다. 이들의 저작들이 조성한 영국의 이신론적 철학 지형은 다시 공자 철학의 확산에 지극히 유리한 지형을 조성했고 이것은 공자 철학의 대중적 확산과 토착화를 촉진했다. 18세기 초 영국 지식인들은 경전 번역서를 직접 읽고 공자 철학의 진가를 알게 되면서 공자를 단순히 중국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보다 아니 심지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숭배하고 너도 나도 이를 입 밖에 내는 철학적 배짱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대등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예수와 대등한 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던 상태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나 예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공자를 보기 시작하는 건 공자 숭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서양의 성인들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예수를 옆으로 제쳐버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 그리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이 분위기를 반영해 듀알드는 1735년에 버젓이 공자를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이 세 철학자들을 다 능가하는 위인이라고 천명했던 것이다. 1762년 영국 스컷 매거진도 공자의 철학은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가로막은 저 난해하고 착잡한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칭송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단히 숭고한데 그의 개념과 이론은 대단히 쉽다 이 말이야.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엄청 어렵거든. 근데 공자는 사실 논어 읽어보면 엄청 쉽죠. 애기들도 이해할 정도로 쉬운데 이제 뜻이 깊어갖고 심오하지만
쉽게 말을 하고 썼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자를 소크라테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흐름은 유럽 사상계의 탈희라파 사조의 급진적 진행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 탈희라파의 흐름은 탈기독교화, 이신론화, 탈주술화, 세속화와 나라의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예수와 공자의 비교 평가는 이렇게 공자를 휘랍 철학의 위인들보다 더 높이 치더니 곧 공자를 예수와 대등하게 놓기 시작했다. 전 유럽을 논쟁으로 달구고 떠들썩하게 만든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인이 실천 철학에 관한 연설, 이 1726년 독일에서 출판되자마자 즉각 번역되어 런던에서 공간되면서 공자와 예수의 대등성은 정설이 되었다. 볼프는 중국인의 실천 철학에 관한 연설에서 공자를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예언자나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오늘날도 공자는 모세가 유대인에게, 마호메트가 터키인에게, 심지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강조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이 중국인들에게 강조된다고 천명했다. 감히 공자를 예수와 대등한 중국 철학자로, 즉 중국의 예수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는 시간적으로 볼프보다 앞서 볼프보다 내용적으로 앞으로 더 밀고 나아간 일단의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볼프보다 더 앞서서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게 대등한 예수와 대등한 공자가 아니라 예수를 능가하는 공자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더 앞질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리는. 자. 이들은 당연히 볼프의 공자와 예수의 대등성 태제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들은 공자 철학의 확산과 더불어 이신론 사조가 강화되면서 공자를 예수보다 더 높이 받들기 시작한 것이다. 존 트랭커드 1662년에서 1700년 그건 읽지 말어. 와 토마스 고드는 그런 부류 속에 속했다. 이 존 트랭크드와 토마스 보드는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야당이기도 하고 여당이 되기도 하는 그런 영국 자유당의 전신인 그런 야당의 컨트리 파티라고 그러는데 그 야당의 창시자들이야. 사실 사상적인 의미에서 창시자들이고 이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이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예? 휘그당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아직 자유당이라고는 말은 안 쓸 때야.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이후에도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용어가 나왔을 때도 그냥 신문에서는 계속 지금도 토리당이라고 그러지 토리라고 그러고 그러냐 휘그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휘그라고 그러면 네이버 파티를 휘그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리버럴 파티를 휘그라고 그랬다. 휘그당의 그 집단 정치 집단을 만든 건 셰프스베리의 할아버지인 셰프스베리 백작 1세지만 그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왜 우리가 토리와 다른 것인지를 확실히 해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이야. 트랭커드와 고든이라고 이 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국 이 휘그당 전통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김대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국의 민주당 안에서 김대중이 가지는 위치. 민주당을 만든 사람은 신익희나 이런 임정 세력들이지만 그보다 좀 이제 작은 사람은 김대중이듯이 셰프스베리 1세보다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창시자니까 그 사람은 휘그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자. 트랭커드와 고든에게 적어도 18세기 중국 제국은 단연 위력적이고 위대한 제국이었다. 중국 왕자이자 제국은 중국 왕국이자 제국은 영국보다 10배 크지만 그 광대한 나라에서 버려진 땅이 하나도 없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듯이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다. 자, 이게 18세기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다.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19세기 중반까지도 그랬었다. 언제까지를 말하느냐? 아편전쟁 직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들이 가난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때야, 그때가. 18세기 말까지는 가난한지 몰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걸로 스스로 자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을 해줬고 최고 부유한 나라. 자, 근데
한국 그 시대에 1800년 전후에 정조가 죽기 10년 전, 그 다음에 정조가 죽은 뒤 10년 내지 15년 30년간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 중흥기의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였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특별히 뭐 종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조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조상을 욕하거나 조상을 타드는 자들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나? 아니잖아. 미국이나 스위스나 뭐 독일, 영국에 비하면 지금 뭐 스웨덴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막 $10,000, $15,000 정도 뒤쳐져 있잖아. 근데 옛날엔 가장 많이 벌어들였고 가장 잘 살았어요. 18세기 전후, 1800년 전후에 내 다른 책들을 보면 된다. 내 책에. 그들이 우리보다 20배 더 많은 주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도 거기에서는 잘 살며 버젓한 복장을 갖추고 있고 모두 다 고용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에게도 적절한 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 또 복지제도가 유일하게 중국만 갖춰졌다고 유일하다는 말은 쓸 수 없었지만 조선도 못지않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었다. 복지제도가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조차도. 그리고 어린이들이 굶주려서나 이런 뭐 물난리 나고 수해 재난이 닥치면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죽어버리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어린이들을 다 기르는 유경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수백 개씩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고아원 같은 거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16, 17, 18세기에 고아원이 있었고 노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가 있었고 그건 이미 뭐 대동 사회 개념 안에서부터 나오죠. 노인들이 생을 마칠 때가 있었고 어린이들이 양육될 때가 있었다. 이런 말들은 그때는 자기 자식을 두고 또 자기 아버지를 두고 한 말이 아니야. 남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갈 데가 없는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국가가 해주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사회운동을 통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명나라와 청나라는 국가가 해주는 것과 그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유경원을 누가 운영하느냐, 노인당을 누가 운영하느냐 해서 그게 반반이었어요. 그건 그 노인당의 숫자가 국영과 민영이 반반이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것은 국가가 50% 되고 개인이 모금으로 50% 되고 그렇게 된 노인당도 많았어요. 근데 청나라로 이렇게 되면 국가가 한 30% 민간의 그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가 이제 70%로 비율이 좀 바뀌어가는데 더 촘촘해져요. 더 촘촘해진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이제 공자 개념으로는 양민 백성을 먹여 살리는 문제와 이제 교민 백성을 학교를 보내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돈이 없어도 다 배울 수 있었다. 의학 의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무상 학교를 초등학교를 많이 세워서 학당이라고 하는 학숙인데 의연금을 내서 세운 데를 의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많았고 또 가문 안에서 가문에 속한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의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서당도 조금만 부모가 살면 쌀 한 말 갖다 놓고 또는 보리 한 말 갖다 놓고 뭐 1년 내내 다니는 거니까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못 배우는 사람이 없었다. 배우기 싫어서 못 배우는 자는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조선에서도 그랬고 거기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나? 그 1866년인가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프랑스
군대가 로즈 제독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강화도의 민가를 습격해요. 이 프랑스 군인들이. 근데 장교가 갔다 와서 줄베른인가 그런 장교 이름을 가진 장교가 써놓은 그 보고 문서를 보면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도 책이 없는 집이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인들은 창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육복지는 국가에 의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은 이미 공자 철학 안에 다 복지 이론은 이론화되어 있었다. 자. 프랭커드와 고든이 중국의 빈민구율만이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한 완전 고용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얘기되듯이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페르난 핀토의 여행기나 가브리엘 마젤란의 신중국기를 읽었던 것이 분명하고 당시 영국에서 한창 논쟁 중이던 구빈법, 장애인 복지 정책 등이 중국의 구빈, 장애인 복지 제도와 긴밀하게 연관됨도 알 수 있다. 핀토는 이렇게 쓰고 있다.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들을 골풀 바구니, 대바구니나 그 밖의 제작자들에게 배정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큰 광줄이나 대바구니를 주어 시장에서 집으로 산 물건들을 수송하는 수레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 손도 발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많은 고용 여성들이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수도원 같은 큰 집에 배정하고 제사 음식의 절반은 그들에게 나머지는 사제에게 준다. 벙어리는 요양복지원 같은 집에 배치하고 매점 매석자나 아이를 꾸짖고 학대하는 여성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생계를 충당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핀토가 중국어 실상을 거기서 감옥살이 하다가 체험을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감옥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잠만 자고 나가서 뭐 시내 나가서 부역을 하든지 뭐 유배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반 주민들과 접촉을 아주 충분히 최하층에서 했던 사람이라 사법제도도 자기들보다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과 접하는 아주 하층 계급도 잘 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핀토가. 자. 또 마젤란은 여기 이 나라에는 헛되이 버려진 한 채의 땅도 없는 것처럼 생계를 벌 길이 없거나 우종의 직업이나 일자리가 없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어떤 젊은이나 늙은이도 어떤 절름발이나 귀머거리 또는 어떤 장님도 없다고 쓰고 있다. 프랭커드와 고든은 마음속에서 중국의 이런 이건 장님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장님도 없다 이런 뜻이 앞에 일자리가 없는이라고 관용구가 있죠. 그걸 넣어서 읽어야 된다. 자. 고든은 마음속에서 중국의 이런 세계 제1의 국부와 종파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시해되는 복지제도가 공자와 중국 유자들의 이심론적 종교관, 관용, 인정의 산물로 여겼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프랭커드와 고든은 공동저서 독립피그에서 본격적으로 이심론적 논변을 전개하면서 중국의 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기독교적인 인의 관용 정신을 지녔다고 천명하고 유럽인들이 합리적이고 정신 맑은 중국인들이 되는 것이 인류를 위해 참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외치며 영국과 유럽의 탈기독교화를 고취했다. 여기서 이게 돌아버리는 건데 아니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중국인들이 더 기독교적이다 그러면 그 말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려 버리죠. 아 그러면 아예 그냥 공자화 다 하는 게 중국화 하는 게 더 기독교적이 되는 거네. 여기서 바로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중국화해야 된다. 중국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모든 나라 사람을. 꼭 모든 나라 사람들 한참 서양에 대해서 엄청난 문화적인 그런 격차를 느끼고 숭배할 때 다 서양인처럼 살라고 개난리 법석을 떴듯이 똑같이 개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단계로 가면. 예? 중국같이 되려고 막. 어? 한참 우리가 서양놈처럼 되려고 애를 썼듯이 유학도 엄청 가고 막 그냥 서양으로. 자. 1730년 매슈 틴틀은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공자의 명백하고 간단한 준칙들이 그때 당시의 어법에 맞춰진 예수의 보다 모호한 준칙들을 해명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공자를 예수보다 나은 철학자로 평했다. 더 말씀을 잘하시고 공자는 더 쉽게 말하고 헷갈리게 하지 않고 설법에 있어서 예수를 능가하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교적 이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 영국 철학자들이 이신론과 무신론 쪽으로 선회하는 데는 셰프츠 베리의 가교를 통해 속속 전해진 피에르 벨의 유교적 이신론, 무신론 철학의 영향이 컸다. 피에르 벨이 반기독교적 프로파간다의 무기고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벨의 조회는 벨이 중국인들이 무신론자들이라는 도미니크파 선교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신론의 훌륭함에 관한 그의 이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근데 무신론자라고 하는 중국인들은 무신론자야. 중국 유생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보고와 유신론자라고 하는 보고가 두 개로 막 헷갈리는데 예수의 파들은 유신론자라고 이제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무신론화됐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 옛날에 공자님은 유신론자고 유생들은 오늘날 성리학 때문에 무신론자에 대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에요. 근데 다른 일파는 아예 무신론이라고 프란체스코파나 도미니크파는 무신론자로 중국 유생들을 몰아붙여요. 두 가지 이론 중에 피에르 벨은 무신론자로 보는 도미니크파 프랑코파 쪽을 택했어요. 프란체스코파 쪽을.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무신론자인데 유신론자인 프랑스인보다 더 도덕적이야? 이건 또 엄청난 모순을 일으켜요. 그들의 머리를 지진나게 만든다고. 에? 아, 그럼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구나. 중국인처럼. 그래야 더 도덕적으로 살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에? 자. 그리고 벨은 주제에 관한 그의 진짜 견해의 이해가 그의 간접적 조회 체계와 무관한 주제들을 다루는 각주들 속에 중요한 사실들을 감추는 그의 습관에 의해 방해받을지라도 분명 중국에 관한 서적들에 의해 준비된 광범한 자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공자의 독트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불교의 독트린과 경전 집필자들의 유사한 사상들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경우에 그는 불교 철학의 정멸주의에 맞서 공자의 휴머니즘을 옹호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기론적 실천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중국 사상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온 스피노자 간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이런 벨의 철학은 영국 이신론자들을 공자주의적 이신론과 무신론으로 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벨의 무신론 철학, 무신론자가 더 도덕적일 수 있다는 이 태제를 대변하는 이 벨의 종교 철학을 가장 그 정통적으로 전해준 사람이 이제 아까 앞에서 다룬 셰프스벨이에요. 왜냐하면 피에르 벨이 자기 저작에 대한 모든 판권을 이 셰프스벨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려면은 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거기까지 가기 그러니까 전부 셰프스벨이 앞으로 줄을 쓰는 나래비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벨과 셰프스벨이는 사상적으로도 아주 유사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벨은 공자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공자 이름도 막 언급하고 근데 그 제자나 다름없는 셰프스벨이는 한마디도 안 해요. 공자에 대해서. 그 한마디도 않는 그 의도를 우리가 해독을 못 하겠어요? 만약 하면은 영국에서 뒤지죠. 그 야당의 최고 그 야당 창시자의 손자인데 자기도 국회의원이고 그냥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지 사실 따지면. 정치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피에르 벨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철학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이 얘기하고 자기는 교수직도 걸고 이러한 이야기를 바꿔주면 교수직을 유지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래도 계속 그 말하다가 잘려요. 잘려서 자기가 내는 책들 인세로 사는데 인세가 교수 월급보다 한 10배 이상 많았어요. 자,
영국의 이신론과 무신론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까지 반기독교 무신론 운동의 기수였던 라모트 르베의 스피노자, 벨 등의 공자주의적 이신론, 무신론을 양팔 벌려 수용했다. 물론 이신론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블라운트, 월러스턴 등은 영혼의 불멸성과 사후 미래의 삶을 본질적으로라고 생각했지만 존 톨란트, 셰프츠베리, 토마스 첩 등은 그것을 의심했다. 매슈 틴틀은 사후 징벌이 신앙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은 반면 볼링브로우 규경은 그것의 존재를 회의했다. 대부분의 이신론자들은 도덕이 이성의 추상적 원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믿은 반면 셰프츠베리와 볼링브로우크는 이를 비웃었다. 예, 도덕은 도덕 감정인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오는 그 입장을 조롱한 거야. 잘 알지도 못한 놈들이 뭐 칸트 흉내내고 있다고. 자, 셰프츠베리와 틴들은 인간이 본유적으로 인애롭다고 확신했지만 볼링브로우크는 인간이 자기 이기심에 의해 통제된다고 확신했다. 톨란드는 유물론자이고 범신론자였던 반면 틴들과 다른 대부분의 이신론자들은 신과 구별되는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 이신론자들이 대부분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었지만 앤서니 콜린스는 그것을 부정했다. 이신론이 오늘날 흔히 섭리의 주장으로 정의되는 반면 일부 이신론자들은 인간사에서의 섭리의 역할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정의하기 힘든 이신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영국의 탈기독교화 운동은 탈히라파 운동과 거의 동시에 한 묶음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볼프보다 탈히라파라는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타 그런 세네카 이런 철학자들을 다 부정하고 다 교변이고 개소리라고 치워버리고 계몽철학을 전개해 가는데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공자밖에 없는 거죠. 계몽주의가 그리스 신랍 시대의 그런 철학을 계속 대변하고 확산시켰다고 하는 것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놈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모든 계몽주의자들은 반히랍적이었다. 히랍을 벗어던지는 탈히라파가 진행됐어. 르네상스는 히랍적이었지만 헬레니즘적이었지만 계몽주의는 반대로 반그리스적이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양 최근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그들한테 속는다고. 자. 따라서 볼프보다 앞서 영국 공화주의자 존 트랭커드와 토마스 고드는 독립휘그에서 먼저 오만과 분열, 독립휘그는 위클리예요. 주간으로 나가는데 둘이 다 썼어. 모든 논설 기사를 다 썼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둘이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는데 트랭커드가 죽어요. 근데 고든이 나중에 트랭커드 각시를 결국은 데리고 살아. 얼마나 친했으면 각시도 주워버리는데 나 죽은데 내 각시 데리고 살아라. 이럴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자. 폭정과 독살, 암살과 엽기적 쾌락 추구 등을 들어 기독교를 비판한다. 일단 그들은 기독교의 위선성을 지적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복음서를 읽는 것을 상상한다. 나는 가끔 중국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자.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지각 있는 중국인이 복음을 읽자마자 무엇을 생각할지를 상상해 봤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해야 할지를 생각할지, 그리고 그가 설교로부터 무슨 귀결을 예상할지를 그는 말할 것이다. 여기에 세상의 여태 나타난 것 중 가장 순하고 가장 인애로운 체계가 있다. 인간 본성의 거침, 악의, 이기심을 뿌리 뽑고 본성의 모든 심술궂은 감정들을 멸하고 쟁투와 분노와 전쟁의 모든 씨앗을 영원히 파괴하려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벗으로 만들려고 고안된 체계. 즉 기독교적 체계가 있다 이거야. 성경책에 들어있는 거 보면 대충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하는 짓은 완 반대로 하고 있다 이 자식들이.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러자. 이 체계를 수령하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설교, 주입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행복하도다. 여기에는 분열의 그 어떤 구실도 없고 적어도 분열에 관해 다툴 구실도 없다.
여기에는 인간에 의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화려한 사치와 폭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사랑, 심지어 우리의 적에 대한 사랑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적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엄격히 요청된다. 이것은 찬미할 만하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신으로부터 유래했다. 신적 존재자는 사악하고 알력을 보이고 격동에 휩싸인 세계에 대한 동정심 속에서 여기서 그들에게 심적 고요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온갖 악을 참고 견디는 이 천상의 규칙들을 줌으로써 완전과 결백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었다. 나는 기독교 세계의 행복한 상태의 증인일 수 있도다. 자, 일단 트랭커드도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자라난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순수한 원리는 아주 훌륭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원리 보면은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말 같지 않은 소리만 가득 차 있고,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폭군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앞장선 성경 규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지금 한 거야. 일단 자기 논리를 강화시키려고. 요런데 하는 짓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책대로 따지면 더 기독교인적인 사람은 이 공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이제 설득력이 있겠죠. 이 논변 구조상. 자. 그러나 트랭커드와 고든을 다시 생각을 더 밀고 나가 이 중국인을 기독교 세계에 들어있게 함으로써 기독교 세계의 위선성을 과시화시킨다. 나는 동일한 이 중국인이 기독교 세계에 있는 것을 상상해봤다. 먼저 기독교의 하나는 성경책을 읽는 걸 한번 상상해봤고, 이제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처해 있는 걸 상상해봤다. 이거 뭐라고 할까? 거기 안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 이거죠. 자. 먼저 기독교의 중심지이고 교황 성하의 주거지이고 온갖 혐오스러운 짓, 독살, 암살, 엽기적 쾌락, 오만, 야심, 분열, 폭정, 사치, 빈곤, 억압의 처소인 로마에 있는 것을 상상해봤다. 로마 교황청을 지금 씹는 거야. 자. 거기에서 그는 야만적 폭정에 온갖 표장으로 휘덮고서 자신을 온화한 예수의 대목이라고 부르는 늙은 탁발승을 만난다. 이 늙은 탁발승은 교황. 자. 이 탁발승은 어두운 음모와 모든 경건하고 세속적인 사기로 괴물 같고 말패 같은 지배를 뒷받침하고 그 자신의 교민들을 가혹한 족쇄와 기아 상태에 묶어두고 선동의 횃불을 도처에 퍼뜨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학살과 전쟁의 정신을 퍼뜨리고 계속 두 번을 했던 30년 종교전쟁, 또 중세 말에 했던 또 1차 종교전쟁, 이런 걸 생각해보래요. 전부 이 교황 요놈이 다 이렇게 학살과 전쟁을 다 일으킨 놈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아메리카, 남미 이런 데서 다 원주민들 다 학살해버리고, 그게 전부 카톨릭이 한 짓이니까 그것을 계속 축복해준 놈이 요놈 아니냐 이거지. 이 괴물 같은 교황. 자. 백성에 대해 주권자에 대해 백성을 활성화하고 인간의 분노와 악의에다 복음의 축복을 내린다. 이렇게 카톨릭의 반기독교성과 위선성을 폭로한 데 이어 트랭커드와 고든은 중국 유생이 서양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적이고 공자가 교황보다 더 기독교적이라는 역설적 명제를 천명함으로 영국 사회의 탈기독교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성공회, 즉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반 교황이에요. 반 카톨릭이기 때문에 일단 영국인들이 좋을 소리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이 루터리즘, 네덜란드나 스웨덴의 루터리즘을 믿는 놈들도 요놈 같고 교황 같고, 또 청교도도 교황 같고, 스코틀랜드는 청교도란 말이에요. 그놈들도 교황 같고,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을 하려고 일단 영국인들이 싫어하는 카톨릭부터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 중국인은 교황 성하가 기독교 복음서에 입각할 때 기독교인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듣는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에 따른 바로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국인은 성호를 긋고 우리의 선한 오랜 공자의 더 기독교적인 정신을 축성한다. 그는 당장이라 이 성호를 긋고 이 말은 이 제기를 그런 뜻이야. 무슨 기독교적이기는 개떡이나.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우리 공자님, 아이고 공자님 맙소사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준 거야. 성호를 그을 때는 제기럴이란 뜻이요. 뭔가 못 볼 걸 봤을 때 그런 거. 진짜 못 들을 소리 들었을 때. 자, 그는 당장이라도 중국으로 더 행복한 배경계로 그리고 더 덕스러운 이교로 다시 돌아갈 태세다. 그러나 그는 프로테스탄트를 한 명 만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그에게 그가 로마에서 발견하는 온갖 사악한 짓이 종교의 악용이고 교황의 허위 주장과 행탈의 자연적 결과라고 말해주고 교황과 그의 모든 행위를 혐오하는 개신교 제국을 방문할 것을 강청한다. 개신교 제국은 어디겠어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지금 빼놓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쭉 돌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트랭커드와 고드는 가상의 이 중국인으로 하여금 루터적 개신교나 칼뱅주의 개신교, 청교도주의도 카톨릭만큼 모두 다 위선적이라고 여겨 모조리 다 배척하게 한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길어.